2200mg을 먹이니까 나트륨 결핍이 생겼고, 이럴 때 몸은 이거를 뼈에서 뜯어와요. 뼈에서 미네랄을 뜯어내 피에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파골세포가 다른 미네랄은 그대로 두고 소금만 빼오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가 못해요. 골밀도는 쭉쭉 떨어져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저염식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몸이 튼튼해지기는커녕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뼈가 다 뜯겨 나가서. 오늘은 소금 이야기 2편 준비해왔고요. 저번 시간 이어 소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소금이 그래서 신장에 안전한 건지, 과다 걱정이 왜 필요 없는지, 또 결핍을 악화하는 습관과 질병을 알아보고, 어떤 소금이 사 먹기에 좋은지 추천을 조금 드려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합쳐서 이 내용들을 어디 가서 읽을 수 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려면 어떤 책을 찾아보시면 좋은지를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 신장에 안전한가? 이 물음을, 그러니까 신장 안 좋으신 분들한테 소금을 먹지 말라고, 저염식을 하라고, 소금이 마치 무슨 신장에 엄청나게 크나큰 부담인 것처럼, 신장에 되게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신장한테는,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신장은 매 5분마다 한 티스푼의 소금을 여과해요. 그러니까 계속 5분마다 티스푼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 티스푼은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하는 조그만한 채숟가락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계량하는 숟가락 있잖아요. 15mm짜리가 테이블 스푼이고 5mm짜리가 티스푼이고, 그 5mm짜리 티스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가득 채우면 대략 6g 정도 돼요. 6g이 조금 안 되거나. 이 6g 정도의 양, 한 티스푼의 소금을 신장은 매 5분마다 여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로 가면 매일 3에서 4파운드, 그러니까 한 1.6kg 정도의 소금을 매일같이 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한 티스푼의 소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신장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금 한 티스푼을 뭐 물에 타서 먹든 아니면 그냥 알약처럼 삼키든 신장 입장에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수준이라, 소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을 먹는다고 해서 뭐 10g, 12g, 한 15g, 20g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이 신장한테 부담을 준다는 말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또 우리 신장은 소금을 여과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다시 혈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변으로 다 나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소금이 다 나가버리면 우리 몸은 바로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없는 그 즉시 죽는다고. 근데 그 소금들을 소변으로 다 내보내면 안 되니까 이걸 전부 다 재흡수를 하는데 거의 99%를 재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재흡수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신장이 쓰는 총 에너지 소비량의 60%예요. 그 말인즉슨 소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뭐 저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그만큼 소금을 재흡수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내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여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만큼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 입장에서 더 편해지는 거죠. 이거 재흡수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 과다 걱정이 필요 없는 이유랑 조금 이따가 이어질 개념이기도 한데요. 헬디넨 기빅 박사의 더 키드니라는 신장에 관한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죠. 여기 제37장에는 9가지의 나트륨 배설 호르몬에 대해 다뤄요. 이 나트륨 배설 호르몬을 영어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 배설 호르몬들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나트륨 배설 촉진 호르몬은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먹었을 때, 막 너무 과하게 먹고 진짜 막 100g, 200g, 100g, 200g이 아니고 15g, 20g 이 정도 이렇게 먹었을 때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9가지 호르몬 전부 다 우리 몸에 모두 유익한 효과를 가져요. 신장 기능은 물론 심장 기능도 강화를 해주고요. 항암 효과까지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 한 호르몬은 또 그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고 일본에서는 신부전 환자들, 그러니까 심장병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으로 승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신부전 약을 먹느니 그냥 소금을 더 드시면 되는 거죠. 다른 9가지 나트륨 배설 촉진 호르몬의 효과를 다 같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과다 걱정이 필요 없는 이유. 소금을,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제가 말했듯이 일단 우리 신장은 몸에 소금이 충분하면 피를 여과하고 그걸 재흡수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소금을 다 배출해요, 소변으로. 그러니까 재흡수하는데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쓰는데, 그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정말 잘 설계된 빌트인 염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혀의 미래가 정말 알아서 우리 몸이 소금이 부족할 때는 막 더 맛있게 느껴지고 막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요, 소금이 몸에 충분하면 더 이상 그렇게 맛있게 느끼질 않아요. 막 짜고 맛없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맛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뇌의 보상 체계까지 관여를 하는데요.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켜요. 이 보상 체계 덕분에, 그러니까 우린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막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막 되게 맛있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또 소금이 채워지고 나면 이 보상 체계가 다시 꺼져요. 설탕은 우리가 단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더 먹고 싶잖아요. 단 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막 다음 끼니에 더 설탕이 땡기고 시간 얼마 안 됐는데도 또 땡기고, 이런 게 설탕인데, 소금은 먹고 충분히 채워지면 더 이상 몸에서 먹지 말라고 해요.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 보상 체계가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 것들은 중독적이지만, 소금을 뭐 단 거에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소금은 중독적이지 않아요. 짜게 먹는 거나 달게 먹는 거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는 이런 생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뱉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보상 체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다른 동물들은 소금이 부족하면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서 암염이나 아니면 뭐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뭐 진흙탕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소금 섭취를 해요. 그만큼 걔네들은 어떻게든 먼 거리를 이동해서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라도 소금을 섭취를 하도록 이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죠. 우리 보상 체계가. 우리도 똑같은데요. 그 전에 이런 간절한 소금에 대한 갈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벡스라고, 산양이랑 아니면 뭐 염소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벡스라는 동물이, 지금 보이는 게 댐이에요. 정말 수직에 가깝도록 가파른 댐인데, 이 댐 사이사이에 소금들이 이렇게 껴있거든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섭취하기 위해서 이 이벡스들이 말도 안 되는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BBC 방송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Diciamo così di rapidità, la possibilità di leccare le sale. Their need is overwhelm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벡스들이 소금을 먹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다고 저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이런 데를 지금 새끼랑 뭐 엄마 이벡스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요런 데예요. 그리고 요렇게 저걸 위해서 The ibex eventually make it to the prize. 여기까지 저사건에 걸리니까 더 하면, 이 이벡스들이 저런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소금을 먹는 데에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사람도 똑같이 소금이 결핍이 되면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소금을 먹으려고 이런 뇌 보상 체계가 강력하게 활성화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보상 체계가 다른 것들에게 도용당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소금을 먹고 우리가 쾌감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을 얻고, 그렇게 소금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이 보상 체계가 꺼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회로가 본래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정제된 다량의 설탕이나 다른 약물들에 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물들이, 그 설탕들이 이 회로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훔쳐 쓰는 거예요. 때문에 소금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설탕이나 마약에 중독되기가 훨씬 쉬워요. 동물 실험에서는 실제로 소금을 결핍시키니까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마약에 훨씬 더 쉽게 중독되고 의존적이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만약 임신한 임신부가 저염식을 해서 만성 소금 결핍 상태에 있으면, 아이도 당연한 얘기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금 결핍 상태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애는 뱃속에서부터 뇌 보상 체계가 항진이 돼요. 이런 아이들은 평생 한번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망가지면 평생 설탕이나 약물 중독에 더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런 위험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또 애초 뇌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요. 아무튼 이 때문에 소금은 과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결핍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핍 얘기를 할 건데, 결핍을 악화하는 습관과 질병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습관을 살펴보자면, 많은 분이 알면서도 정말 그냥 너무나도 맨날 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간과하는 부분이
카페인 음료의 섭취예요. 당연히 카페인이 가장 많은 커피가 문제도 가장 크고 녹차나 홍차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대략 커피 4잔당 소금 반 티스푼, 즉 3g을 잃어요. 우리가 커피 4잔을 마시면 소금 3g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커피를 그렇게 마시면 소금 3g을 추가해 드셔줘야 되는 거고요. 커피 한 잔당 750mg이나 8분의 1티스푼 정도인데요. 그만큼을 애초에 커피에 타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커피에 소금을 또 소량 타서 먹으면 뭐 8분의 1티스푼 막 이런 식으로 타서 드시면 맛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운동이나 사우나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행위도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땀이 짠 거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온도가 꽤 높은 곳에서 유산소든 무산소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시간당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의 소금을 잃어요.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30도가 넘는 상황에서 격렬하게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고 그럴 때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시간당 6,000mg의 나트륨을 잃기도 했어요. 이건 소금 15g이죠. 1시간에요. 이럴 때는 소금 보충을 매우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 실제로 이 실험에서 매일 중간 간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격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나트륨 하루 섭취 권장량인 2200mg을 먹이니까 여기 2.2g per day를 먹였다고 했죠. 나트륨 결핍이 생겼고 지난 시간에 말했듯 레닌과 알도스테론이 같이 증가를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소변 내 마그네슘과 칼슘이 폭증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역시 지난 시간에 말했듯 우리 몸은 소금이 없으면 바로 죽는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섭취 소금량이 적잖아요. 섭취 소금량이 적은데 운동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소금량이 있고 이럴 때 몸은 이거를 뼈에서 뜯어와요. 뼈에서 미네랄을 뜯어내 피에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파골세포가 다른 미네랄은 그대로 두고 소금만 빼오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뼈에서 마그네슘이랑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도 같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밑에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몸은 소금만 결핍된 상태인데 지금 소금만 많이 먹지 않고 있어가지고 소금만 더 챙겨주면 되는 상태인데 피에 마그네슘이랑 칼슘 레벨이 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폭증하고 몸은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과다한 상태인 줄 착각해요. 피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몸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소변에 또 콸콸 쏟아서 버리고요. 많은 줄 알고 장에선 흡수량을 줄여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처음에 소금만 결핍이었던 게 마그네슘과 칼슘 결핍으로 이어지고 골밀도는 쭉쭉 떨어져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저염식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몸이 튼튼해지기는커녕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뼈가 다 뜯겨 나가서. 그러니 커피를 마시든 운동을 하든 사우나를 하든 땀을 많이 흘리고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소금을 추가적으로 더 챙겨 주셔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정하는 게 완전히 미쳐버린 정신 나간 생각인 추가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또 더운 곳에 살면 당연히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되고요. 특히 운동 전에 소금을 물과 함께 적당히 먹으면 혈류량이 늘어서 운동 능력도 크게 상승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오래 운동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운동하실 때는 꼭 소금을 같이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 또 소금 결핍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더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한 습관 말고도 이런 질병들이 있으면 또 소금 결핍이 생기기가 쉬워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소금을 남들보다 2배는 더 쉽게 잃어요. 밤에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또 갑상선 저하도 항이뇨 호르몬 상승으로 전어트륨 혈증이 생기기가 쉽고 각종 장질환이 있으면 장에서 소금 흡수가 안 돼요.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런 장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특히 막 계속 설사를 하고 이러면 그대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흡수를 못해서 소금 결핍이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금을 뭘 먹으면 좋은지 추천을 좀 드리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되도록 깨끗한 곳에서 생산된 자연 소금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소금 속 미네랄 함량이 어차피 미미하다고 잔맛이 없고 오로지 짠맛만 있는 깔끔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정제염인 코셔 소금이나 이런 그냥 염화 나트륨만 순수하게 있는 소금들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소금 속 미네랄 함량이 미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은 소금도 어차피 미네랄이라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 함량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다른 염화 나트륨을 제외한 다른 미량 미네랄들 그 함량이 미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연 소금에서 섭취해야 될
다른 기타 미네랄들 자체가 미량 영양소라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미미한 양도 다 따지면 상당한 양이 되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은 육식 위주 식사를 하면 많은 양을 섭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산물을 좀 특별히 많이 먹고 그래야지 이거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육지동물 위주 식사를 한다고 쳤을 때 좋은 바다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의미 있는 양의 마그네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켈틱 시솔트는 켈트의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그런 바다 소금인데 10g을 먹으면 약 40mg의 마그네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게랑드 소금도 그에 근접한 편이고요. 다른 뭐 깨끗한 바다에서 잘 생산된, 전통적으로 생산된 소금들 역시 그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40mg의 마그네슘이면 우리가 하루에 마그네슘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200mg 정도 먹고 있고, 그렇게만 따져도 20%의 마그네슘을 소금만으로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 외에 300mg 정도 맞춰서 먹으면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10% 이상을 우리가 소금만으로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의미가 있고요. 제가 근데 천일염은 그다지 권하지를 않는데요. 이건 얘기가 좀 길어서 전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짧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요. 비늘 장판부터 해서 그냥 바다 자체가 천일염 소금 만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다고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간수를 빼는 과정을 시작도 안 한 진짜 그 염전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그걸 분석해서 많다고 나온 거지,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가져다 간수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빼가지고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천일염들 한 3년 정도는 간수 뺀 것들이고, 간수를 빼면 그 간수의 유효 성분이, 간수의 많은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간수를 빼면 마그네슘이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수 뺀 천일염은 사실상 마그네슘 함량이 큰 의미 없고요. 그게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일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들 다 합쳐가지고 천일염보다는 다른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에 생산된 외국 바다 소금을 권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암염이 있죠. 바다 소금에 요오드가 있을 거라고 보통 많이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니 뭐 바다 소금에 그럼 요오드 있겠지 없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바다 소금에 요오드는 사실상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조 과정에서 유실되는데 그에 반해 오랜 기간 지하에서 고대 바닷물이 증발해 쌓인 이런 암염들, 이런 거에는 안정된 형태의 요오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잘 못 먹는 사람들, 가끔 먹는 사람들, 아니면 특히 요오드 요구량이 좀 더 높은 사람들한테는 또 땀으로 요오드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든 땀을 많이 흘리든 일을 그렇게 하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암염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또 요오드화한, 그러니까 요오드를 첨가한 인공적으로 넣은 그런 소금들도 파는데 그건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들어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진짜 요오드랑은 형태가 달라요. 또 암염은 고대 바닷물이 마른 거라 오늘날의 그런 바다 오염도 없고, 우리가 바다에다가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쏟아붓잖아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없고, 정말 깨끗한 거를 찾으시면 믿을 만한 기업에 생산한 암염을 먹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 핑크 솔트는 간혹, 그러니까 이게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고 해서 히말라야 소금들을 보통 핑크 솔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레드몬드 리얼 솔트도 엄밀히 말해서 색깔은 핑크색이니 얘네들도 핑크 솔트긴 하지만, 핑크 솔트는 생산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니까, 레드몬드 리얼 솔트는 유타주라고 미국의 중부에 있는 곳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 거기도 역시 옛날에 바닷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증발된 곳이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생산을 하고 있다니까 레드몬드 리얼 솔트를 써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더 자세한 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제임스 디 니클란토니오 박사의 더 설트픽스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정말 세세한 레퍼런스와 함께 한 책에 다 담겨있는, 쉽게 말해서 소금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뭐 이런 소금 정말 제 얘기만 듣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이야기 2부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편으로 처음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금 결핍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부터 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